점심 한 끼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비 내린 뒤 눅눅한 공기, 창문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 식탁에 남아있던 칼자국 하나. 모든 것이 우연 같았지만 우연히 이렇게 정교하게 겹치는 법은 드뭅니다. 그날 한 며느리가 차린 점심상 위에는 고급 식당에서나 볼 법한 비프 웰링턴이 올려져 있었고 네 사람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고 한 사람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점심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 너무 단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정은 쉬우니까요. 하지만 쉬운 단정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처음 현장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음식 냄새 대신 비와 흙 그리고 소독약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접시의 가장자리에 남은 갈색 소스가 마치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처럼 굳어 있었죠. 누군가는 그 소스 속에서 의도를 보고 누군가는 실수를 봅니다. 나는 둘 다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각을 모으기로 했죠. 초대 메시지, 장보기 영수증, 주방의 도마와 칼, 세척기의 물자국, 그리고 누군가 서둘러 치우려 했던 한 대의 음식 건조기. 왜 이걸 버리려 했을까?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지만 질문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의학 보고서를 펼치면 사실은 더 차갑습니다. 격렬한 복통, 구토, 잠깐의 호전, 그리고 다시 급격한 악화.肝과 신장 수치가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무너지고 의사들은 해독과 이식 가능성을 저울질합니다. 독버섯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이름 하나가 경고처럼 떠오릅니다. 데스캡.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그러나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그 버섯. 정말 이게 들어갔나? 어디서 구했나? 왜 지금, 왜 이 사람들인가? 사건은 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만들었잖아. 그녀가 초대했잖아.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느낌표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낌표 대신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건 맞습니다. 쉼표. 초대한 것도 맞습니다. 쉼표. 그러나 쉼표 뒤에 오는 단어들, 동기, 경위, 맥락은 아직 조사해야 합니다. 검은색 주방 타일 위에 남은 희미한 물방울 자국, 쓰레기 봉투에 묵직한 매듭,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오래된 레시피 클리핑.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장 전체의 의미를 바꾸곤 합니다. 생존자는 침대 머리맡에서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이름을 입에 올렸으니까요. 그는 느리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맛은 어땠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았어요. 솔직히 정말 잘 만든 음식이었어요. 이상하죠? 제나는 종종 완벽한 장식과 정성의 옷을 입고 옵니다. 우리는 맛을 칭찬하고 접시를 비우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겨나죠. 금이 한 번 생기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증거는 언제나 인간보다 무뚝뚝합니다. 휴대전화의 검색 기록, 주말 장보기 동선,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작은 가전 한 대, 그리고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점과 점. 점은 선이 됩니다. 다만 그 선이 고의라는 단어로 읽힐지, 참사라는 단어로 읽힐지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죠. 그래서 나는 선을 길게 빼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점을 더 모아야 하니까요.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이 일은 단지 한 끼의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감정, 오래된 서운함과 다짐, 어긋난 대화와 풀리지 않은 오해,
그리고 그래도 밥 한 번 먹자로 덮어두려는 평화의 몸짓.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평화의 식탁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버섯을 다지고, 누군가는 의심을 삼키고, 누군가는 질문을 늦게 꺼냅니다. 이거 무슨 버섯이에요? 질문은 늦으면 칼이 됩니다. 나는 이 사건을 기록하려 합니다. 누구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왜 그날이었나? 왜 그 자리였나? 왜 그 요리였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연일 수 있었나? 이 네 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면 식탁 위에 남아있던 칼자국의 모양이 달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언제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진술을 내놓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결론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힙니다. 우리는 아직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앞에는 네 개의 빈 접시와 하나의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흐릿하게 젖은 창문이 있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또 닫습니다. 바깥 풍경이 조금씩 또렷해질수록 안쪽에서 보이는 내 표정도 또렷해집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겹쳐 있는 표정. 진실은 대개 그 두 감정의 경계에서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좋습니다. 나는 이제 첫 장을 덮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약속만 해두죠. 이 기록은 단정 대신 근거로, 추측 대신 질문으로, 분노 대신 사실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질 문장, 그 문장이 마침표일지, 물음표일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주방은 다시 고요해졌고 반위 레시피 클리핑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사소했다. 그리고 수첩에 다음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날 오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바람조차 초대받지 못한 듯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초대는 일주일 전쯤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 점심 드시러 오세요. 이번에 새 레시피를 시도해 보려고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속엔 각자의 해석이 붙었을 겁니다. 화해의 신호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의례적인 초대로 여겼을 수도 있죠.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간 시부모님인 동과 게일, 그리고 게일의 언니 헤더, 남편 이한 목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오래된 가족들만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웃음 속에 뿌리내린 경계심,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작은 기대. 주방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정성스레 구운 비프 웰링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황금빛 파이는 각 꺼낸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버터와 고기, 허브의 향이 은근하게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무도 그 냄새가 그날 밤의 비극과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헤더가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반가움과 경계가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돈은 자리에서 눈을 돌려 거실을 둘러보다가 시계를 한번 보고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적은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사는 비교적 부드럽게 시작됐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소식, 그리고 가끔씩 웃음이 오갔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로가 잘 모르는 깊은 이야기들이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안전하게 보이도록. 이거 무슨 버섯이에요? 이한 목사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질문은 가벼웠지만 내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산 거예요. 짧고 담담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대답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의 고기는 부드럽게 잘렸고 파이는 바삭하게 부서졌습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잔에 가득 차올랐고 식탁 위 분위기는 겉보기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주방 구석, 쓰레기통 위에 올려둔 비닐봉지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아침에 정리한 채소 찌꺼기와 버섯 자투리들이 들어 있었죠. 식사가 끝난 뒤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헤더가 오늘은 참 편안하네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란 걸 알기에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오후 3시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나는 접시마다 남아있는 소스를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 소스가 단순한 양념일지 아니면 그날 밤을 갈라놓을 경계선일지 그 순간에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다들 지금 병원이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너져버린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주방 안은 다시 그날 아침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던 이 점심이 이제부터 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걸.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귀 안쪽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발걸음은 자동으로 차 키를 찾고 있었습니다. 비가 퍼붓는 저녁,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고 그 흐릿함이 내 심장 속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열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접수대 너머로 간호사가 날 바라봤습니다. 오셨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투엔 설명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마다 누군가 누워 있었고 기계음이 리듬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건 게일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손질하던 머리칼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 침대엔 돈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묵직하던 그가 작아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들썩였고 입술 사이로 간헐적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왜 이러는 거죠? 내가 묻자 의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심각한 중독 증세입니다.肝과 신장이 빠르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원인 물질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증상으로 볼 때 특정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낮에 오간 대화가 스쳤습니다. 이거 무슨 버섯이에요? 그 사소했던 질문이 불쑥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더가 누워있는 침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고 옆에 서 있던 간호사는 링거의 속도를 조절하며 눈길을 피해갔습니다. 다른 한쪽 이안 목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지만 계속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점심 그건 말끝이 흐려지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터졌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계일과 돈이 잇따라 심정지가 왔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기계음, 빗소리.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우비를 입은 형사가 2명 병원 출입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한 명이 메모장을 꺼내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낮 이분들과 같이 식사하셨죠? 네. 무슨 음식이었습니까? 비프 웰링턴이요. 버섯이 들어간. 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메모에 버섯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남은 음식이나 재료가 집에 있습니까? 아마 쓰레기통에. 그들은 바로 나를 따라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속에서 형사 한 명이 무전기로 본부에 무언가를 보고했고 다른 한 명은 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저희가 먼저 들어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찰차 2대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장갑을 끼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들이 주방과 쓰레기통, 냉장고를 샅샅이 살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사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침에 내가 버린 채소 찌꺼기와 함께 잘게 다진 버섯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증거로 가져가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방 한켠에 있던 음식 건조기까지 챙겨나갈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그저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처럼 다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경찰서로 불려가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조사실 안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형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오늘 사용한 버섯이 어떤 종류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샀어요. 그냥 평범한 양송이인 줄 알았어요. 형사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펜 끝으로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 나를 향해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뒤 경찰은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시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이곳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엔 분명 경계의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버섯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스캡, 학명 아마니타 팔로이데스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버섯입니다.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데스캡 단어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독성은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한 입만 먹어도 간과 신장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버섯. 형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버섯은 호주 일부 지역에도 자생하지만 대개는 전문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특히 어린 양송이와 외형이 비슷해 착각하기 쉽죠. 나는 그 말에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건지 아니면 언론은 이미 독버섯 점심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웃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전 모습이 실렸고 그 옆엔 내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웃은 평소 조용하고 친절했어요. 이런 일할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 라고 말했지만 화면 아래 자막은 이웃도 논란 잔혹한 범행? 이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 한 명이 내 앞에 두툼한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몇 년간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죠. 파일에는 전 남편 사이먼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여러 번의 식중독 의심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스파게티 식사 후 중증 위장염으로 입원. 2022년 커리 식사 후 의식 불명 상태로 16일간 혼수. 2022년 말 샌드위치 섭취 후 응급실 이송. 나는 파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시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보입니다. 모두 음식, 모두 당신이 준비한 식사 후 발생한 일.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 속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사이먼이 식탁에 앉아 힘없이 웃던 모습, 땀에 젖은 이마, 구급차의 사이렌. 그때는 그저 불운이라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팀이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데스캡 독버섯 치명량, 데스캡 조리시, 독성, 간부전 증상 같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날짜는 사건 사흘 전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을 하려 해도 목구멍이 막혀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부서져 들어왔고 그 빛이 방 안을 서늘하게 덮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포크를 들던 순간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불신과 의심, 그리고 이제는 영영 풀리지 못할 대화들. 다음 날 경찰은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수수색 후 텅 비어버린 주방은 어색하게 넓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냉장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서랍 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버섯 레시피라는 제목이었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참고 A, P 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걸 봉투에 넣으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조각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독살했다. 이 단정은 신문, 방송,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곧 기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나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말 무엇을 넣었나? 나는 주방 구석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의 무표정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물을 수 없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독버섯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관계의 균열, 그리고 그 틈새로 스며든 어두운 의도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재판 첫날,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 이웃, 낯선 사람들까지 앉아 있었고 공기 속에는 묘한 열기와 냉기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마치 모두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재 바닥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지만 마이크에 스치는 숨소리가 내 귀에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 안의 온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검사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건 당일 찍힌 식탁 사진, 황금빛 파이 크러스트, 잘린 단면 속에 버섯 조각들, 그리고 이어서 병원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3명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동일한 독성 성분 알파 아마니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데스캡 버섯에만 존재하는 치명적 독소입니다. 그 다음 증거는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경찰이 내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 화면에는 또렷이 데스캡 독성, 조리 후 독성 유지, 치명량 같은 검색어가 표시됐습니다. 날짜는 사건 사흘 전.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변호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식재료를 검색하는 것은 취미의 일부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범행 의도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건 당일 사용된 음식 건조기를 사건 직후 몰래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려 했습니까? 순간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내 모습이 담겨 있었고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물건이 바로 주방에서 사용하던 음식 건조기였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 사이먼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사이먼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고 이상 증세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3번째가 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경고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인은 교차신문에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다는 증세가 다른 원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이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두 그녀가 만든 음식 직후였으니까요. 방청석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며 오전 심리가 끝났습니다. 점심 휴정 시간, 나는 변호인과 대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요. 그 버섯 어떻게 집에 들어온 겁니까?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후 심리에서는 전문가 증인이 나왔습니다. 식물학 박사이자 법정 감정인인 그는 데스캡 버섯의 특징과 위험성, 그리고 요리 과정에서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버섯은 전형적인 데스캡입니다. 이걸 식용 버섯으로 착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식재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했을 겁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사건 전날 내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내일 점심 진짜 기억에 남을 거야. 단순한 인사였을 수도 있지만 그 한 줄은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설 때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내 입 앞에 들이밀어졌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내리는 모든 비가 더 이상 단순한 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아침 법정으로 가는 차 안은 숨조차 무겁게 내쉬기 힘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손으로 쓸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시내 건물들은 흐린 날씨에 색을 잃었고 인도 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보지 않으려는 듯. 법정 안은 이미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졌지만 그 빛은 내 눈에 닿기도 전에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피고석에 앉자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경과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망일, 사망 원인,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데스캡 버섯의 독성 분석, 음식 건조기 폐기 정황,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전 남편의 증언.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눌렀습니다. 변호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에도 치명적인 독성 버섯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살인죄 3건, 살인미수 1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심장 박동만이 귀 안쪽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판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종신형에 처합니다. 가석방 가능성은 30년 후에나 검토될 것입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리들이 다가와 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기 전 나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번쩍이는 카메라, 그리고 여전히 흐리고 축축한 하늘빛. 교도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초대장을 보냈던 그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웃음 대신 굳게 담은 입술, 눈가에 깊게 들이운 그림자,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차량은 도시 외곽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콘크리트 장벽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하늘과 젖은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빗방울이 다시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면은 그날 점심 식탁 위에서 부드럽게 잘리던 파이 크러스트와 버섯 조각, 그리고 그 옆에서 웃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웃음소리 뒤에 감춰져 있던 균열과 그 균열 속으로 스며든 어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연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듣지 못한 진실이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숨겨진 조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울렸다거나 끝까지 궁금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미스터리와 실화를 깊이 파헤쳐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